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출발할 때만 해도 사실 걱정이 컸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미국의 GDP 성장 전망을 크게 낮춰잡는 움직임도 보였었고 독일의 지표 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장 크게 흔들리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 완화 기대감이 등장을 했고 또 뉴욕장 마감에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들리면서 그래도 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이거 우리 장에 오늘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지금 악재들이 뭐가 있나 항상 뭐 저도 그렇고 박앵커도 그렇고 정리를 해줬잖아요. 네. 항상 7개, 8개 정도는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 들려온 소식들로 보자면 한 2개 정도는 약간 반전의 기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걱정인 건 여전히 6개에서 5개의 악재들은 남아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의 심리를 볼 때 수급과 금리 쪽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복귀하고 싶지도 않은 흐름이 어제 나타났죠. 검은 수요일이란 표현, 저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어제는 좀 그랬어요. 코스피가 올해 최저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포함 종목 중에 83% 종목, 1260여 개 종목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 어제였습니다. 찾아보니 52주 신저가 종목이 440여 개 이상으로 속출하는 흐름이 보였죠. 어제가 유난히도 증시 기분 나쁘게 느껴졌던 건요. 사실 그 전날 3,000선 깨졌을 때도 회복하면 되지. 약간 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제는 조금 사뭇 달랐어요.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빠졌다라는 거고요. 대장주였던 2차 전지에서 강한 첫 음봉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예를 떠올려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그 전날에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하락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급하게 팔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 많았어요. 그것도 대장주 내에서. 그리고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오후장 투매가 나왔습니다. 설마 여기서 더 빠질까? 더 빠질까? 하다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반대 매매를 두려워하면서 막판 물량을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반등하나 보다. 그래, 너무 많이 떨어졌지 했잖아요. 근데 얘기해 준 것처럼 정말 급하게 판다는 느낌이 오전장에서 거의 무슨 지수 VI 발동되듯이 네. 지수 자체가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악재가 뭔가 더 추가된 건 아닌데 갑자기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한순간에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라는 계속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뺄 일이 뭐가 있지? 우리가 다 그거 찾기에 바빴잖아요. 네. 사실 기존에 있던 악재들 다 알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뭐 추가된 악재 혹은 어제 추가로 발견하며 이유를 갖다 붙인 악재를 꼽아본다면 한 요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전에 그 하락 전환의 계기가 됐던 건 뉴질랜드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 7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라는 소식. 집값이 워낙 급등하니까 이거 잡으려고 올렸고 안 잡히면 우리 또 올릴 거야 이런 기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예견했던 내용이고. 그럼요. 그런데 기준금리 속도 빨라질 거야, 시계가 빨라질 거야라는 우려로 해석되면서 올라갔고 이걸로 환율 상승 나오며 외국인 매도 더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이유로 꼽더라고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경기 국면 전환을 예견하는 이 통계청의 이 수치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게 14개월 만에 7월 달에 하락 전환했고 8월에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보니까 미리 증시가 반영한다라는 거고요. 개인 자금의 기동력이 하락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떨어지는 것 뭐 뻔히 아는 내용인데 네. 사실 켜켜이 쌓인 악재가 이렇게 턱 치면서 도미노식으로 어제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죠. 진짜 솔직히 저희들도 뭔가 눈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써놓은 건데 이것도 그제 저녁부터 기사 계속 나왔었고 이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던 거라 그냥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나 보다라고 밖에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많은 이들이 지금 딱 뭐 지난해 번 거 까먹었다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혹은 장투로 가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중소형주는 뭐 대략 10에서 20% 손실 내고 매도하고 그냥 대형주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들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증시 활력도 확연히 둔화됐습니다. 1분기에 개인들이 37조 샀고 2분기에 17조, 3분기 16조, 그리고 10월에는 1조 정도 사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길이 차단됐고 매수 종목이 손실권에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게 시장에선 활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수급 주체들 이슈들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넉 달간 233조를 공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월 평균 50조 이상 공매도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증시엔 좀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로만 39조,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각 섹터 대형주로 공매도 물량 외국인들 상당수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대형주들 투자 의견 낮추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일정이나 이벤트 빨리 체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최선의 리스크 관리인데 밤사이 나온 소식 또 하나 점검하죠. 일단 이건 인플레 우려를 줄였다라는 뭐 긍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급변한다라는 건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가스 공급 늘리겠다 해서 천연가스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인플레 우려 줄어든 걸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관련 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볼 이야기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 국제유가도 1.5% 하락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품, 소재 쪽 가격 변동 크니까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또 체크포인트 짚어본다면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경기 모멘텀이 위축되고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소화하고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봐야 되고요. 일정상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일 각각의 일정들 점검을 해봤는데 신규 상장주 있고요. 요즘에 경제 지표에 시장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경제 관련한 지표들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은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도 나오니까 뭐 볼 건 많은데 내 포트에 보탬이 되는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참 여기에 글씨는 많은데 이 글씨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공매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는 늘어나고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좀 개인들의 수급은 망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시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답답합니다. 어디에 돌파구가 있을까? 방어를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그때 당시에는 뭔가 딱히 이슈가 없어서 확실한 걸로 가자라는 의미로 금융, 어떤 배당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시장을 좀 방어하자는 의미로 똑같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는데 팩트가 뭐가 있느냐? 금리가 오른다라는 사실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확실한 거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럼 배당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이 매력적일 것이다. 다음 장면 보시면 역시 보여드린 건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 특히 배당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배당 네. 성향까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주가가 못 가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배당 성향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금융주나 보험주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역시 반응을 하는 건데 네. 다만 최근 한 달의 상승률을 봤을 때 확실히 좀 탄력을 받는 쪽과 약간 꺾이는 쪽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보험주고요. 밑으로 금융주가. 내려가는 쪽이 대표 금융주들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면 최근 5일간의 상승률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똑같은 4개 종목인데요. 확실히 현대산과 삼성화재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4% 그리고 7% 이상 수익률을 냈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물론 시장 대비했을 때는 선방했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이 이런 보험주 쪽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더 클 수밖에 없으니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도 사실 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보험주 가야 되나? 그런데 이것도 약간 애매해지는 게 다음 장면에 있는데요. 이전에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그림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익 전망치 변화율과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이제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하게 된 건데요. 한 달 사이에 그럼 보험은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고 주가는 살짝 올라간 거네요. 딱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은행은 이익 전망치는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못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은행이 좀 더 매력적인가? 보험은 좀 반영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증권가의 이익 전망치 변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가가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딱 이거야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또 이익 전망치 이쪽에 와 있는 철강이나 운송도 괜히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선뜻 손이 나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이나 주가 상승률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트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박지영 차장님께서 얘기를 해줬던 건데요.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중에서 천연가스랑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팩트이자 확실한 수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물론 간밤에 좀 폭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어디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다음 장면에는 한국가스공사와 S-오일입니다. 역시 두세 달 동안의 가파른 상승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나왔었고 지난주 이외의 흐름에서도 시장 대비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역시 계속 시장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 섹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투자 전략 AS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한 지난주부터 추석 이후부터 해서 황유현 팀장님, 함정남 차장님 S-오일에 대한 긍정 이야기 같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희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AS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챙겨보시죠. 자,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물어보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사라고 하자니 이제 반응들이 맨날 사래라고 하고 그러면 좀 축소하세요. 팔라고 하자니 야,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아? 라고 하실 테고 그럼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시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뭐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단기 조정은 끝났다, 단기 상승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앞서서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 알고 있었으면서 애써 시장은 외면을 한 거죠.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는 전부터 발견됐지만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오르나요? 그러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분할해서 대응을 했으면 벌써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일선 깼을 때 한 번 정리를 해야 된다. 8월 달에 외국인 이렇게 많이 팔 때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때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라도 어제 미국 증시 반등했다고 야 이제 올라갈 거야. 추세 복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번 기회라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약간 축소 쪽으로 그러면. 그렇죠. 떨어지는데 네. 여기서 담아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 불안 요인들을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조금 진전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2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라고 공화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포석이 깔려 있냐면 너희 인프라 법안 통과 안 시켜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채 한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계속 시장을 괴롭힐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인프라 법안까지 통과를 못 시켜요. 민주당이 한 방에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이 예산 조정권 이게 한 번뿐이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산적해 있는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려고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 뭐 어제 그런 뉴스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냐?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당이 합의한 거 아니에요. 뒤로 미룬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룬 것도 합의한 게 아닙니다. 네. 공화당이 이거 오케이 하면 뭐 얘기해보자 맞아요. 이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인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함께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두 달 전부터 나온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네. 근데 거기까지 너무 최악의 국면을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팩트입니다. 파월 의장이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뭐 본인 임기도 말년이고 계속 좀 밀어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골물대로 골머서 터져버린 거고요. 뭐 천연가스, 유가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을 했는데 당분간은 공급 병목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풀어놓은 유동성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인플레이션은 또 계속 발생할 거고 네. 저 경기 둔화가 문제인데 제가 경기 둔화라고 적었지만 피크아웃인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고 네.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기사를 보면 IMF도 올해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뭐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미리 좀 뿌려놨는데 기존에 엄청 많이 성장하던 지수가 그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 네. 사람들은 약간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지쳤어요. 맞아요. 올 초부터 지쳐오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 비리비리한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네.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에서 소외된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은 안 오르고 부동산은 다시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이탈하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네. 예전 같았으면 뭐 외국인이 1조, 2조를 팔아도 개인이 1조, 2조 사주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조금 불안 요인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불확실성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먼저 부채 한도. 저는 이 뒤로 미뤄졌다는 게 시장의 악재라고 봐요. 10월 18일 날 옐런이 딱 찍어놓은 그 시점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네. 불확실성 끝났어. 부채 한도 물론 이제 디폴트가 난다라는 가정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건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네. 거고 정치 문제니까 서로 합의를 어떻게든 하겠죠. 뭐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에 조금 양보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데 이건 12월까지 밀렸어요. 저는 네. 이게 좀 더 시장에는 좋지 그렇죠. 않다라고 네.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어느 정도 성장률이 받쳐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실질 성장률이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건데 지금 명목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병목이 풀리고 경기가 뭐 다시 돌아가고 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잘 없었어요. 네. 뭐 앨런 그린스펀이 2005년부터 7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1000에서 2000포인트 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을 곧 발표를 합니다. 미국도 어닝 시즌 들어갔고 우리도 8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이 있지만 네. 발표하고 나면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끝났다. 네.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분기 실적은 2022년을 보기 때문에 2022년도에 나오잖아요. 4분기 실적이. 2022년 실적에 약간 누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어느 정도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들어보면 그리고 악재들은 좀 계속 약간 뒤로 밀리는 감이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연기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좀 지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네. 하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제 종목별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항상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한 것부터 가자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금리 인상 확실하고 연말로 시간이 흐르는 건 확실하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건 확실할 텐데 그러면 은행과 보험주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보험주가 조금 더 탄력이 좋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금리만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경기 둔화와 함께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런 시즌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보험주 좋겠네. 그다음에 배당 많이 받으니까 은행주 좋겠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게 더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상화된다라는 걸 가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 피크아웃에 스태그플레이션 와서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 은행주와 보험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정부 규제도 있을 거고 대출 네. 규제도 있을 거고 뭐 예대 마진이 안 만들어놔도 대출이 안 나가. 지금은 사람들이 뭐 빚투다 뭐다 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경기가 다 박살나서 뭐 채권 디폴트 나고 뭐 부동산 박살나서 부동산 빌려줬던 거 박살나고 그러면 네. 은행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뱅크런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걸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는데 굳이 반등 시 탄력이 안 좋은 거를 내가 들고 있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등할 때 사사삭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나는 지금 안 좋을 때 은행주 딱 먹고 반등할 때 삼성전자 딱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주는 금리 상승이 양날의 검입니다. 네. 채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채권이 피받아집니다. 다 터져요. 그러면 가격은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들이 매매하고 있는 채권에서 손실이 난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뭘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이 떨어진 거를 노려보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금리나 배당의 매력으로 참 언론 보도들도 이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양날의 검은 우리가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확실한 거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 지난 간밤에는 약간 방향성을 달리하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으니 또 지난주에 어떤 한국가스공사나 S-오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쪽으로는 여기도 상대적으로 방어도 많이 해주고 오른 종목들은 꽤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게 걱정인데 천연가스나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 논란 네. 이것도 쉽게 이제 병목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지금 공급 병목과 같은 현상이라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지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빨리 오르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테이퍼 텐트럼이 온 거거든요. 네. 사실 테이퍼 텐트럼이 조금 늦게 온 거예요. 옐런이 누르고 있어서 테이퍼링 할 거라는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고 속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이퍼 텐트럼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 텐트럼이 와서 버냉키가 어떻게 했나요? 금리 못 올렸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못 올린다. 그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해치 차원에서 들고 가보셔도 좋죠. 지금 모든 국가들이 친환경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그래 우리 땅 파서 기름 많이 뽑아낼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은 지속될 수 있고 원자재 같은 것들은 정말 필수한 거잖아요. 필요한 네.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 시즌도 오고 난방류 시즌도 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격이 수요 부족분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400%나 오른 거고. 네. 그러면 조금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들고 가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3분기 어닝 시즌 시작되는데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해지 차원에서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는 역시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역시 어떤 가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형 스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공매도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뭐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HMM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이 가능할까요? 이제 공매도 얘기하면 개인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네. 방송에는 잘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공매도가 사실 시장을 망치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고 공매도를 마냥 금지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를 5월에 재개하고 나서 시장이 박살났나요? 박살 안 났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계속 노리고 있어요. 언제 하락하나 언제 하락하나.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HMM 같은 종목들이 5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5% 이상, 이제 어제를 제외하고 5거래일 동안 5.5% 하락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벤치마크 대비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여타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들은 최근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공매도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인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HTS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내 종목이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단기 급반등이 나올 거야, 쇼커버가 나올 거야. 이거는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한번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 공매도는 정말 죽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요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번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도 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공매도와 관련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좀 공매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좀 발빠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